오늘은 보모딸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더니 저희 집에서 요물처럼 굴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와 다투지 않고 직접 돈을 줬죠. 저희 집은 그 아이의 신성한 앞길에 감히 엮일 수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모 이미 씨가 과일 접시를 들고 다가왔는데 손이 떨리고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소정이가 서울대에 붙었어요. 합격 통지서가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함께 기뻐하며 손에 든 일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정말요? 세상에, 정말 좋은 일이네요. 소정이는 평소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 같더니 드디어 빛을 보는군요. 저는 얼른 이미 씨를 앉히고는 서재에서 숙제를 하던 딸 도아를 불러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아도 뛰어나와 이미 씨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아주머니, 축하드려요. 소정 언니 정말 대단해요. 서울대라니 제가 꿈꾸는 학교인데. 이미 씨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져야 한다. 저는 이 큰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남편과 상의하여 저녁에 집 근처 식당에 방을 예약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예미 씨가 우리 집에서 5년 동안 부모로 일하면서 도와도 신경 많이 써줬는데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니 우리가 축하해줘야지. 우리가 축하해줘야지. 우리가 축하해줘야지. 저녁 6시쯤 저희 가족은 이미 씨와 소정이를 데리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침 그들 옆에 앉아 있었기에 그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언짢았지만 이제 막 대학에 합격한 아이이고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제가 메뉴판을 소정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정아, 네가 오늘의 주인공이니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봐. 소정이는 메뉴판을 받아 몇 장 넘기더니 탁자에 던지듯 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메뉴판에 있는 음식들은 보기만 해도 입맛이 없어. 호주살 랍스터도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축하를 해.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 식당은 저희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는 꽤 괜찮은 곳이었지만 그 정도로 고급 해산물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씨가 얼른 분위기를 수습하려 말했습니다. 소정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린 그냥 한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데 뭘 먹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소정이는 끈질기게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서울대 합격이라는 이렇게 큰일인데 식사를 하는 동안 소정이는 또다시 식기를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가장자리에 흠집이 있다느니 컵이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느니 하면서요. 나중에 제가 갈비찜 한 조각을 덜어주자. 한 입 맛보더니 뼈 접시에 뱉으며 말했습니다. 이 갈비찜 너무 짜고 질겨. 우리 학교 분식집보다 훨씬 맛없어.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소정아,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아주머니가 호의로 식사 대접하는 건데 그렇게 가려 먹으면 안 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아가 제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소정 언니 오늘 왜 그래?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 전에는 정말 예의 바랐는데.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마 대학에 합격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좀 들떴나 보지. 우리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렴풋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소정이의 갑작스러운 오만함이 단순한 일시적인 충동이 아닐시적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도화방에 들러 어젯밤 숙제를 빠뜨린 건 없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화의 책상 위 책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소정이의 여행 가방과 개지 않은 옷까지 몇 벌이 도화 침대 위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소정이가 화점에다 소정이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벽에 도화가 붙여놓은 만화 스티커 2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전혀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엄마가 계약 전까지 며칠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이 방이 햇빛이 잘 들어서
제가 먼저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책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정아, 여기는 도화반이야. 도화는 평소에 여기서 숙제하고 잠도 자는데 네가 지내려면 우리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도화 물건들이 다 네가 한쪽으로 밀어놨잖아. 소정이는 세안제를 도화 물건들이 다 네가 한쪽으로 밀어놨잖아. 저곳 서울대에 입학하는데 집에서 며칠 지내는 게 뭐 어때서? 게다가 이 방이 손님 방보다 훨씬 좋고 제가 지내면 안 돼요? 이때 이미 씨도 다가왔습니다. 저희 대화를 듣고는 얼른 분위기를 수습하려 말했습니다. 사모님, 화내지 마세요. 소정이가 그냥 말이 좀 앞서는 아이라 그래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방이 좋아서 며칠 지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저는 이미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씨, 소정이가 여기 지내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한테 먼저 상의했어야죠. 도하는 곧 고등학생이 되는데 숙제도 많고 매일 여기서 공부해야 해요. 그런데 손님방으로 가라니. 손님방에는 제대로 된 책상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이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냥 며칠만 지내게 해주세요. 소정이 가면 도화가 다시 쓰면 되잖아요. 소정이가 지내려 해도 도화반은 도화가 다시 쓰면 되잖아요. 소정이 가면 도화가 다시 쓰면 되잖아요. 나중에 출세하면 도화한테도 도움될지. 저는 그 말에 도움될지 누가 알아요. 게다가 남을 돕는다는 게 이런 식은 아니에요. 소정이가 지낸다고 해서 도화가 희생할 수는 없어요. 소정이가 옆에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각쟁이세요? 겨우 방 하나 가지고 그러세요? 저희 엄마가 아주머니 댁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좋은 방에서 며칠 지내는 것도 싫으세요? 너무 인색하시네요. 저는 순간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소정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집이 너희 모녀에게 언제 박하게 대한 적이 있었니? 월급도 매번 제때 줬고 옷이랑 학용품도 자주 사줬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소정이는 지지 않고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건 아주머니들이 좋아서 준 거지. 우리가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아주머니 댁에서 일했는데 제가 방 하나 쓰는 게 뭐 어때서요? 아주머니 댁에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깍쟁이처럼 굴 필요 있어요? 이미 씨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사모님, 소정이가 아직 어려요. 자기 방이 점령당한 것을 보고는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엄마, 내 방. 저는 가슴 아파하며 도아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미 씨와 소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도아 방을 돌려줘야 해요. 소정이가 지내고 싶으면 손님 방으로 가세요. 손님 방은 제가 아주머니에게 정리해달라고 할게요. 만약 싫다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집은 예의 없고 남을 존중하지요. 만약 싫다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챙기면서도 일부러 도화의 책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미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보며 화가 점점 더 치밀었지만 이미 씨가 저희 집에서 오래 일했기에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쪼그리고 앉아 도화의 책들을 주었습니다. 도화가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소정이가 비록 손님방으로 옮겼지만 이 일은 분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소정이가 갑자기 문틀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칼로 채소를 썰다가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가. 그는 두 걸음 앞으로 다가오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곳 서울대에 입학하는데 아주머니 댁의 형편도 좋으시니 저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손에 든 칼이 멈칫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도와달라니,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소정이는 즉시 말했습니다.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제 학비 절반만 내주시고 매달 생활비로 2억령만 원만 주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서울대 졸업하면 도와 취직하는데도 도움 줄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지금 저를 돕는 건 나중에 잘 되기 위한 길을 닦는 거나 나중에 잘 되기 위한 길을 닦는 거나 나중에 잘 되기 위한 길을 닦는 거나. 소정아, 네 말이 틀렸어. 네가 학교에 다니는 건 네 자신의 일이고 학비와 생활비는 너랑 네 엄마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야. 왜 우리 집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야? 게다가 우리 집은 너랑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왜 그 돈을 줘야 해? 우리가 왜 그 돈을 줘야 해? 소정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일엄마가 아주머니 댁에서 5년 동안 보모로 일했으니까요. 그 5년 동안 저가 아주머니 댁에서 5년 동안 고모로 일했으니까. 지금 제가 어려운데 아주머니들이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가 도화 숙제 도와줄 때마다 도화가 그랬어. 네가 항상 짜증내고 몇 마디 가르치지도 않고 도화가 멍청하다고 구박했다고. 그리고 집안일 돕는 건 네 엄마의 본분인데 네가 가끔 거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너를 박대했니? 네가 가끔 거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너를 박대했니? 네가 올 때마다 내가 과자랑 음료수 안 사줬어. 명절 때마다 용돈도 줬잖아. 이 모든 걸 네가 다 잊었니? 게다가 그 과자랑 용돈이 얼마나 된다고. 제가 지금 필요한 건 학비랑 생활비예요. 이건 정말 큰일이라고요. 아주머니 댁에 이 정도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저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요? 그렇게 깍쟁이처럼 굴지 마세요. 이때 이미 씨가 마침 장을 보고 돌아와 저희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는 얼른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좋게 이야기하다가 왜 싸우는 거예요? 소정이는 즉시 이미 씨 팔을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주머니한테 제 대학 학비 문제 이야기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싫다고 하고 저보고 철이 없다고 했어요. 이미 씨는 저를 보고 다시 소정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소정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제 월급으로는 집안 살림 빼고 나면 학비를 대줄 돈이 정말 없어요. 조금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나아지면 안 될까요? 예전에는 그가 꽤 분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딸과 함께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걸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씨, 제가 안 돕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일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소정이가 학교에 다니는 건 소정이 자신의 책임이에요. 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잘해줬어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충분히 잘해줬어요. 이미 씨가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소정이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갑쟁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주머니가 그냥 저를 돕기 싫은 거예요. 아주머니 댁은 돈도 많으면서 가방 하나 덜 사고 외식 한 번 덜 하면 제 학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주려는 걸 보니 저랑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게 분명해요. 저는 순간 정말 화가 나서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정아, 너 너무 심했어.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우리 집은 너 같은 사람 환영하지 않아. 소정이는 발끈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지. 누가 아주머니 댁에 있고 싶대? 아주머니 댁은 다 속물이야. 제가 나중에 서울대 졸업해서 아주머니 댁보다 더 잘 될 테니 그때 가서 아주머니 댁에 저를 돕고 싶어도 제가 싫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손님 방으로 달려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도 울음을 터뜨리고 입으로는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씨는 옆에서 말려갔습니다. 저는 눈앞의 어지러운 상황을 보며 마음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소정이가 서울대에 합격한 후에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뻔뻔하게 굴다니. 심지어 예전에 보았던 분별 있는 소정이의 모습이 모두 연기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소정이가 울면서 짐을 챙기는 동안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이 어지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소정이는 눈이 붉어진 채 여행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나가려 하고 이미 씨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저와 도아는 한쪽에 서서 분위기가 매우 팽팽했습니다. 남편은 얼른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제게 다가와 한쪽으로 끌고 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반나절 만에 집이 왜 이렇게 됐어? 저는 점심때 소정이가 학비와 생활비를 우리가 부담해달라고 한 일과 소정이가 내가 소정이가 내뱉은 모진 말들을 모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먼저 문 밖에 소정이를 보고는 다시 저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씨가 우리 집에서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잖아. 소정이가 서울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좀 적게 주는 게 어때? 예를 들어 2억만 원 정도 축하금으로 주고 관계를 너무 틀어지게 만들지 말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2억만 원이라니요. 그 아이가 요구하는 건 학비 절반에 매달 2억만 원 생활비예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우리가 왜 줘야 해요? 그 아이 태도는 마치 우리가 빚이라도 진 것처럼 굴잖아요. 이 돈을 주면 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남편은 얼른 제 팔을 잡아 조용히 하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알아. 당신이 속상한 건 알지만 우리 집이 그 2억만 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돈 때문에 이미 씨랑 관계 틀어지게 만들지 마. 나중에 믿을 만한 부모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 돈을 줘야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소정 언니는 너무 심했어요. 내 방도 빼앗고 엄마한테 깍쟁이였고 엄마한테 새 부모를 구한다 해도 저런 나쁜 버릇을 고쳐줄 수는 없어요. 도아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고 눈까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정언니가 좋은 애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언니가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걸.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다 잘난 줄 아나 봐요. 서울대 갔다고 해서 도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가 속상하게 놔두면 안 돼요. 남편은 도아를 보고 다시 나를 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소정이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집안에 사소한 일이 생기면 항상 좋게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소정이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해봐요. 이번에 우리가 돈을 주면 그 아이는 다음번에 분명 더 심한 요구를 하도록 다음번에 분명 더 심한 요구를 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우리 집이 돈이 많으니 자기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게다가 이미 씨, 정말 분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때 이미 씨가 다가와 여전히 연신 사과했습니다. 사모님,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소정이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소정이는 옆에서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 사람들한테 사과해? 그 사람들이 깍쟁이라서 나를 한테 사과해? 그 사람들이 깍쟁이라서 나를 아닌지는 상관없다.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남편은 소정이의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집이 너희 모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네 마음속에 분명히 알 거야. 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일하면 우리는 제때 월급을 줬고 한 번도 너희를 홀대한 적 없어. 그런데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말을 하다니 너무 은혜를 너무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야. 소정이는 남편이 그렇게 말할 줄은 네가 여기 계속 지내고 싶으면 좋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반박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그를 직접 가로막았습니다. 만약 지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돼. 이미 씨는 얼른 소정이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소정아, 얼른 사모님께 사과해. 하지만 소정이는 이미 씨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난 사과 안 해. 내가 말한 건 다 사실인데. 그렇게 말하며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갔고 뒤돌아 저희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미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저에게 제가 가서 말려볼게요. 거실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도아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드디어 우리 편을 들어줬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잘못 생각했어. 이런 일은 정말 봐줘선 안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더 골치 아파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소정이가 이렇게 그냥 가면 분명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정이가 떠난 후 이미 씨는 그날 저녁 바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붉어진 채 우리에게 소정이가 시골로 돌아갔으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앞으로 일을 잘 해달라고 말하며 이 일은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올 줄 알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선물해주니라. 그날 저는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선물해줍니다. 저와 남편이 선물해줍니다. 그 목걸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특별히 비싼 것은 처음에는 제가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 며칠 동안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마침 그날 도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소정 언니 봤어요. 뭔가 가지러 온 것 같았는데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기가 진주 목걸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아주머니가 서울대 가는 거 축하한다고 특별히 선물해 준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얼른 도아에게 물었습니다. 도아, 네가 제대로 봤어? 그 목걸이 어떻게 생겼는데? 도아가 말했습니다. 하얀 진주구슬 아래에 작은 펜던트도 달려 있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하시던 목걸이랑 똑같았어요. 소정 언니가 아주머니가 자기가 서울대 가는 걸 알고 특별히 비싼 보석을 선물해 줬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선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보지 아니었습니다. 분명 전형 소정이가 전임원에 우리 집에 있었을 때 몰래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정말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물건을 훔칠 수 있지? 게다가 밖에 나가서 소문까지 퍼뜨리다니. 안 돼.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소정이에게 직접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 일회를 설치하는 게 어때? 이틀 후 제가 아파트 단지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옆동에 사는 장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장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화내지 마세요. 어제 제가 시장에서 이미 씨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아가씨 되게 엄청 인색하다고 평소에 과일도 안 준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소정이가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축가금도 한 푼 안 푸는데 이미 씨가 감히 밖에 나가서 우리 집 험담을 하다니. 우리 집이 언제 그를 박하게 대한 적이 있었나? 평소에 과일이랑 간식도 끊이지 않았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고 또 사줬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흑백을 뒤집을 수 있지? 저는 억지로 화를 누르고 장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장 아주머니,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미 씨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주머니도 우리 집 상황 아시잖아요. 저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서 아가씨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아가씨도 알고 있으면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미 씨를 거실로 불러 물었습니다. 이미 씨, 혹시 요즘 밖에 나가서 우리 집 험담하고 다니나요? 우리가 인색하고 소정이한테 축하금도 안 줬다고 말하고 다닌다면서요? 이미 씨는 시선을 피하며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안 그랬어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저에게 시침이 떼지 마세요. 장 아주머니가 다 저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소정이 그 아이가 제 진주 목걸이를 가져갔나요? 도화 친구들에게 제가 선물해 줬다고 말했다면서요? 이미 씨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얼른 말했습니다. 사모님, 소정이가 사모님 물건을 훔칠 리 없어요. 혹시 사모님이 집에 CCTV를 설치했어요. 혹시 사모님이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소정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미 씨는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 얼른 말했습니다. 사모님, 신고하지 마세요. 할 얘기가 있으면 좋게 해결해요. 소정이가 아마 한순간 실수한 걸 거예요. 제가 돌아가서 소정이한테 말해서 목걸이 돌려주려고 할게요.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는 이미 씨를 보며 화도 나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목걸이는 반드시 돌려줘야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말한 그 이야기들도 이웃들에게 해명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어요. 이미 씨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내일 당장 이웃들에게 해명할게요. 목걸이도 소정이한테 최대한 빨리 돌려주라고 할게요. 이미 씨가 약속했지만 저는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씨와의 대화를 녹음했고 장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해준 이야기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서 저는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우리가 너무 몰렸던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 만약 그들이 또 함부로 굴면 우리는 그냥 경찰에 신고해야 해. 더 이상 봐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일이 빨리 해결되어 더 이상 우리 집에 골칫거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미 씨는 해명과 목걸이 반환을 약속했지만 그 후 사흘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제가 2번 물어봤지만 그는 소정이가 아직 목걸이를 보내주지 않았다거나 이웃들이 모여있지 않아서 해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지 지켜보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제가 거실에서 CCTV 녹화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휴대폰으로 원격 확인 기능을 설정해 두었기에 저희가 없을 때 이미 씨에게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소정이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씨는 얼른 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속닥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휴대폰 소리를 키우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한테 굽히지 마. 그 사람들한테 굽히지 마.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착하니까 괴롭히는 거야. 그 목걸이 나 절대로 안 돌려줄 거야. 그 목걸이 나 절대로 안 돌려줄 거야. 그 사람들 집에서 알아서 놔둔 건 내가 가져간 건데 뭐가 어때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CCTV를 설치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만약 정말 신고하면 어떻게 해? 소정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그 사람들이 증거라도 있대. 목걸이는 내 손에 있는데 내가 가져가는 걸 CCTV가 찍을 수 있겠어? 게다가 설령 경찰이 와도 나는 아주머니가 자원해서 나에게 선물해 줬다고 말할 거야.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을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정이가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할 생각을 하다니. 저는 얼른 남편에게 전화해서 일찍 돌아오라고 말했고 도화 담임 선생님에게도 문자를 보내 오늘 좀 늦게 도화를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침 소정이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립스틱이 들려 있었고 자신의 입술에 바르고 있었고 자신의 입술에 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치자 소정이는 놀라서 손을 떨었고 립스틱이 바르고 있었습니다. 내 가방을 보려고? 저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희들이 방금 한 말 다 들었어. 소정아, 너는 내 목걸이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물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려 했지. 이미 씨, 당신은 나에게 약속한 해명은 어디 갔어? 당신은 애초에 해명할 생각도 없었고 소정이와 함께 나를 속이려 한 거였지. 소정이는 상황을 파악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면 어때서? 아주머니 립스틱이 거기 있어서 제가 좀 쓴 게 뭐 어때서? 그리고 목걸이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지금 와서 마음이 바뀌어서 목걸이를 돌려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어? 증거를 대봐. 그리고 내 서랍 잠금 장치가 억지로 열려 있었는데 네가 한 짓이 아니면 누가 한 짓이야? 제가이들은 그냥 누가 한 짓이야? 소정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잠금 장치를 누가 열었는지. 혹시 아주머니들이 직접 열었는지. 우리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 상황을 보고는 얼른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그리고 바닥에 떨어질 립스틱을 모두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그것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져 이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씨,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데 어떻게 딸과 함께 우리를 속이고 밖에 나가서 험담까지 할 수 있어요? 사모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소정이가 저를 시킨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소정이가 즉시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제 엄마를 시켰어? 엄마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 감히 대들어? 남편은 소정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다니. 난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품행으로 서울대에 합격해도 무슨 소용이야. 나중에 누가 너랑 어울리겠어? 아주머니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아주머니들은 그냥 내가 서울대 가는 걸 싫어해서 내 앞길을 망치고 싶은 거지. 저는 눈앞에 이 모녀를 보며 한 명은 울며 불쌍한 척하고 다른 한 명은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에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몸을 돌려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이미 씨의 이번 달 월급은 이미 계산해 두었고 원래 월말에 줄 생각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오늘 바로 정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저는 돈을 탁자 위에 두 무더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미 씨는 여전히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소정이는 한쪽에 서서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왼쪽 무더기에 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미 씨, 이건 당신 이번 달 월급 3,500만 원이에요. 한 푼도 빠짐없이 드려요. 세어보세요. 그리고는 오른쪽 무더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답이고 다른 하나는 소정이 학비에 보태는 차비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이미 씨는 더 이상 출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은 당신들 모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니 짐 싸서 당장 나가세요. 이 말이 나오자 이미 씨와 소정이는 모두 멍해졌습니다. 이미 씨는 얼른 일어서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는 절대로 소정이와 함께 사모님을 속이지 않을게요. 이웃들에게도 해명할게요.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소정이도 멍해졌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계속 자신과 싸우거나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강요할 거라고 생각했지. 제가 이렇게 직접 돈을 주고 나가라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주머니가 돈 좀 준다고 해서 우리를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씨의 손을 뿌리치며 침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씨, 기회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소정아, 이 돈은 너희를 내쫓는 돈이 아니라 너희와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돈이야. 우리 집은 너희에게 빚진 게 없어. 앞으로도 다시는 왕래하지 말자. 앞으로도 다시는 왕래하지 말자. 그리고 목걸이에 대해서는 저는 소정이를 보며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네가 양심이 있다면 당장 목걸이를 돌려줘. 그때 가서는 서울대 입학은커녕 네가 순조롭게 입학할 수 있을지조차 문제될 거야. 소정이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고 뻔뻔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되면 그가 물건을 훔친 사실이 알려지고 서울대에서 그의 입학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수년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터였구미. 그렇게 되면 소정아, 얼른 목걸이 내놔.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소정이는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제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박아 열어본 뒤 제 거심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돈을 쥐고 이미 씨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미 씨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돈은 당신이 가지고 지금 당장 짐 싸요. 1시간 안에 이 집에서 다시는 당장 짐 싸요. 우리는 이미 할 만큼 했어요. 만약 계속 나가지 않으면 경비원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말이 이미 씨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돈을 보고 다시 소정이를 보더니 결국 한숨을 쉬고는 몸을 돌려 손님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소정이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소정이는 더 이상 예전의 뻔뻔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움직였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씨도 더 이상 울지 않고 그저 묵묵히 옷을 개었습니다. 가끔 저를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씨는 문 앞에 멈춰 서서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소정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아가 이때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이미 씨와 소정이의 그림자가 없는 것을 보고는 얼른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갔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아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갔어. 이제 다시는 우리를 방해하러 오지 않을 거야.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게 좋아. 이제 우리 집은 빨리 가는 게 좋아. 저는 남편과 도아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며칠 동안 시끄럽고 불쾌한 일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잘 해결되었고 남편과 도아가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만 소정이와 이미 씨가 떠난 후에 정말 이대로 끝낼지 어떨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씨와 소정이가 떠난 후 저는 일부러 아주머니에게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버리거나 소독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 집은 과연 이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도아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즐거워했고 더 이상 소정이를 만날까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쯤 지났을 때 저는 도아 학교 학부모회에 참석했다가 소정이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왕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왕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민의 소정이 기억하세요? 듣자 하니 서울대에서 잘 지내지 못한다던데? 저는 순간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왜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왕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사촌 언니 딸이 소정이랑 같은 기숙사를 쓰는데 사촌 언니 말로는 소정이가 학교에 가자마자 엄청 오만하게 굴었대요. 항상 룸메이트들한테 자기는 실력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거고
집안 배경으로 들어온 너희랑은 다르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룸메이트들 물건을 훔쳐쓰고 누가 하면 훔쳐쓰고 누가 하면 훔쳐쓰고 누가 하면 바로 싸웠대요. 자기들을 질투한다고 하면서요. 자기들을 질투한다고 하면서요. 얼마 전에는 기숙사에서 태블릿 PC가 없어졌는데 다들 소정이를 의심했어요. 그날 소정이만 기숙사에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소정이를 불러 이야기했는데 소정이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싸우면서 선생님이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 자기는 시골에서 온 애라서 그런다고 그랬대요. 결국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기숙사 사람들은 아무도 소정이랑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존중과 신의조차 없다면 아무리 좋은 학교에 합격해도 아무도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씨, 아가씨 댁에서 나간 후로 보모 일을 찾아다녔는데 이 동네 보모 회사들이 다 그가 밖에 나가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걸 알아서 아무도 글을 쓰려 하지 않았대요. 나중에 근교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한 달도 못 가서 해고 당했대요. 대체 해고 당했대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을 떠난 후 생활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도 그들이 이전에 저지른 행동에 대한 일종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쯤 더 지나 연말이 가까워졌을 때 제가 쇼핑몰에 설명절 용품을 사러 갔다가 멀리서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쇼핑몰 입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미 씨였습니다. 그는 얇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전단지를 쥐고 있었는데 손이 다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겸손하게 전단지를 건네는 모습은 예전에 저희 집에서 고모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못 본 척 지나가려 했지만 그가 저를 알아보고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피했습니다. 분명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고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스스로 삐뚤어진 길을 스스로 삐뚤어진 길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미 씨를 만난 일과 소정이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지. 사람은 역시 진득하게 살아야 해. 학벌만 좋고 인성이 글러먹으면 어디 가서도 안 돼. 저녁 식사를 하는 도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 칭찬해 주셨어. 요즘 공부 많이 늘었다고, 속으름 미더도 시켜내 주셨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자. 눈앞에 화목한 풍경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이전에 이미 씨와 소정이 때문에 불쾌한 일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모두 지나갔고 우리 가족의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사람으로서 너무 물러서는 안 되며 뻔뻔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상처받을 뿐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룬다 해도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며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성은 학벌보다 영원히 중요합니다. 그 후 저는 이미 씨와 소정이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정말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가족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고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